지금 전 세계 다큐멘터리 업계가 한미국 제작자의 놀라운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년간 동료에게 배신당한 트라우마로 불신에 빠져있던 그가 갑자기 한국인들의 가짜 친절을 폭로하겠다며 냉소적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한국인들이 고속도로 사고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행동에 전율까지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일하고 있는 마크 톰슨입니다. 사실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죠. 지금은 한국에 와 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벌써 6달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한 달 정도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사실 한국에 온 이유를 말하자면 좀 복잡해요. 미국에서 제가 힘들게 만든 작품이 전 동료한테 표절당하면서 모든 걸 잃었거든요. 그 배신감과 좌절감 때문에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전 동료 데이비 스미스라는 놈은 정말 악질이었습니다. 45살의 베테랑 제작자였는데 겉으로는 저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뒤에서는 칼을 꽂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빼돌려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해버렸어요. 법적 대응도 해봤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제가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처음엔 그냥 도피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어디든 멀리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겉으로는 엄청 친절해 보이는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살면서 저는 사람들에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많이 봤어요. 특히 제 작품을 훔쳐간 데이빗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친절도 그런 가식적인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니, 확신했다고 해야겠네요.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가짜 친절 문화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한 거죠. 제목도 이미 정해뒀습니다. 나가면 뒤에 진실이라고요. 이 작품으로 다시 한번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데이빗한테 당한 것도 복수하고 싶었고요. 매일 카메라를 들고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본색을 드러낼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론 무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다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체면을 중시한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홍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자주 갔는데 거기 사장인 박민서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26살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세심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같았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도 완벽하게 꾸며놨고 커피 맛도 일정하게 관리하더라고요. 민서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처음부터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영어 메뉴판도 가져다주고 한국 음식 추천도 해주고 심지어 한국어 단어도 가르쳐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걸 보고는 조용한 자리로 안내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친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외국인이라서 바가지 씌우려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일부러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영어 메뉴는 필요 없다고 하고 추천도 거절했어요. 민서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계속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제가 카페에서 작업할 때 조용히 커피도 리필해주고 가끔은 간단한 간식도 서비스로 주곤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가식적인 친절에 속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또 다른 사람이 김지훈이었어요. 28살의 소방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었어요. 지훈이는 정말 낙천적이었어요. 항상 웃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는 한국어 배우는 것 도와주겠다고도 하고 서울 구경시켜주겠다고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 친구들한테도 저를 소개해 주려고 했어요. 지훈이는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순수함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제가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오면서 더욱 그렇게 믿게 됐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엔 도와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모두 외면했거든요. 12살 때 일이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저를 맡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변명을 대며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결국 고아원에 맡겨졌고 거기서도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훈이의 친절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하니까요. 결국 자기 이익이 우선이고 남을 진심으로 도우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어요. 그게 제가 32년 동안 살아오면서 배운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카페 근처에는 이순자라는 72살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정이 많은 분 같았는데 저를 볼 때마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한국 음식 맛보라고 자꾸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도 모두 거절했어요. 할머니의 친절도 결국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외국인 손님 하나 붙잡아 두려는 상술이겠지 하고 말이에요. 매일 이런 식으로 관찰과 촬영을 계속했지만 제가 원하는 결정적인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가식의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계속 찾던 결정적인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는데 서울 외곽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소주병을 실은 화물차가 전복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위급 상황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에는 친절한 척해도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기 몸 챙기기 바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하게 카메라를 챙겨서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까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화물차가 완전히 뒤집혀 있고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도로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화물차 운전사는 차 안에 갇혀 있었고 다른 차들도 몇 대 연루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전한 거리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분명히 다들 자기 차 피해만 확인하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 차를 세우고 내려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에 널려 있고 화물차에서 기름이 새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주러 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중에 지훈이가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났던 그 소방관 말이에요. 지훈이는 아직 출근 전이었는지 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을 보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더라고요. 지훈이는 다른 시민들과 함께 화물차 운전사를 구하려고 했어요. 차 문이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았는데 몇 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훈이 손에 유리 조각이 박혀서 피가 났는데도
운전사를 먼저 구해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아저씨는 자기 차에서 구급상자를 가져와서 부상자들을 응급처치해주고 있었고,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 옷을 찢어서 지혈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도로에 널린 유리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고요. 정말 놀라운 건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통 정리를 하고, 누군가는 부상자 돌보고, 누군가는 현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연습해온 팀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이기적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러 왔어요. 순자 할머니도 나타났어요. 72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보온병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따뜻한 차를 끓여서 구조 작업하는 사람들과 부상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도 차를 권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데이비 스미스가 서 있는 거예요. 제 전 동료이자 제 작품을 훔쳐간 그놈이 말이에요. 데이빗은 여러 명의 스태프와 함께 와 있었어요. 카메라와 음향 장비도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였고요. 제가 혼자서 소형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 장비들이었습니다. 오, 마크.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데이빗이 가짜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설마 너도 이 사고 현장을 취재하러 온 건 아니겠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데이빗이 여기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또다시 훔치려고 한 거겠죠. 데이빗, 너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 나는 한국 방송사와 협업해서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어. 한국의 시민의식에 관한 거야. 꽤 흥미로운 주제더라고. 데이빗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내 아이디어를 훔친 건 아니겠지? 정말 뻔뻔했어요. 자기가 제 아이디어를 훔쳐놓고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송사와 협업한다는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혼자서 소형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데 데이빗은 이미 정식 제작 계약까지 맺은 상태였던 거예요. 마크,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나는 방송사와 계약을 맺었고 전문 스태프들도 있어. 너 같은 아마추어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데이빗의 말은 정말 모멸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먼저 시작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소방서와 병원에서 공식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장면을 계속 촬영했어요. 데이빗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인터뷰한 사람은 지훈이었어요.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도왔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요. 만약 제가 저 상황에 처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지훈이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도운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며 외면했을 텐데요. 순자 할머니도 인터뷰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뭔 말이니?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할머니는 정말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인 건지 아니면 카메라 때문에 연기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 연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데이빗은 계속 저를 방해했어요. 제가 인터뷰하려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기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하기도 하고 저를 아마추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비열한 짓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봤어요.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가식이 아니라 진짜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이기적인 모습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을 돕는 건 다 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본 장면들은 그런 제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개별 인터뷰를 해보기로 한 거죠. 분명히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화물차 운전사를 구해낸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박재호 씨였는데 43세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정비소에 찾아가서 그날 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왜 도우셨나요? 다치실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박재호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으니까요. 제가 만약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남 도우다가 오히려 피해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셨나요? 박재호 씨는 잠깐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계산보다는 그냥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만 도우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완전히 이타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기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반응이었던 거죠. 다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서 지혈에 사용했던 김영희 아주머니였어요. 57살의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가게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비싼 옷을 입고 계셨던 것 같던데 찢는 게 아깝지 않으셨나요? 저는 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김영희 아주머니는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사람 목숨에 비하면 옷이 뭐 대수라고요. 그것도 백화점에서 비싸게 산 건데 진짜 아깝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도왔다는 거죠.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만약 가식이었다면 아깝지 않았다고 말했을 텐데요. 그렇게 한 명씩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도왔고 어떤 사람은 약간의 계산이 있었지만 그래도 도왔고 어떤 사람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도왔더라고요.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그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인터뷰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인간관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진심인 건가? 그런데 그때 순자 할머니가 제게 접근해 오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요즘 카페에서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인다고 하시면서 한번 식당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정성스럽게 권하시는 바람에 결국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식당은 정말 작고 소박했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밖에 없는 동네 식당이었죠. 할머니는 제게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정말 맛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할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친손자 대하듯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말랐네. 밥 제대로 안 먹지? 외국 나가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할머니는 계속 반찬을 더 가져다 주시면서 걱정해 주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를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외국인이고 할머니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할머니는 잠깐 멈춰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계가 뭐가 중요해? 내가 여기 와서 혼자 지내는 것만 봐도 불쌍하잖아. 우리 아들도 외국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누군가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어. 정말 단순하고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정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도 외국에서 일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였던 거예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친절이 완전히 가식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데이빗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데이빗이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데이빗은 이미 카페에 와 있었어요. 민서의 카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는데 데이빗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마크, 솔직히 말해. 넌 이미 졌어. 데이빗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나는 이미 한국 방송사 3곳과 계약을 맺었고 전문 제작진도 구성했어. 넌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먼저 시작한 프로젝트야. 그리고 내 목적은 너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는 거야. 진실? 데이빗이 비웃었어요. 무슨 진실?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뻔한 이야기. 그런 건 이미 다 알려진 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건 좀 더 자극적인 거라고. 데이빗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역겨웠어요. 이 사람은 진실 따위는 관심 없고 오직 상업적 성공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너무 뻔해. 한국 사람들 착하다, 친절하다 이런 이야기. 누가 안 알아? 사람들은 좀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원한다고. 데이빗은 계속 저를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데이빗과 저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데이빗은 돈과 명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였어요. 데이빗, 넌 절대 이해 못할 거야. 진짜 다큐멘터리가 뭔지 말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데이빗도 자극받은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데이빗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상업적으로는 자극적인 내용이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한국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지훈이, 민서, 순자 할머니,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정말 가식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들의 행동이 단순히 가식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더 복잡하고 깊은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데이빗과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어요.
단순히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CCTV 영상을 구해보기로 했어요. 한국은 CCTV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영상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행히 연구 목적이라고 하니까 협조해 주더라고요. 며칠 후 받은 영상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사고가 일어난 순간부터 구조 작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못 본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간 순서대로 분석해 보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고 불과 3분 만에 첫 번째 차가 멈춰서고 운전자가 내려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지시받지 않았는데도 바로 구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차들이 멈춰 섰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죠. 정말 신기한 건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어요. 특히 지훈이를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지훈이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사를 구하기 위해서 차 밑으로 기어들어 가기도 하고 무거운 철판을 들어올리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도 영상에 나와 있었어요. 저는 민서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민서는 카페를 닫고 달려온 것 같았는데 자기 차에서 응급처치용품들을 가져와서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 민서가 자기 옷을 찢어서 지혈용으로 사용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한 벌이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던 카디건까지 벗어서 찢어 쓰더라고요. 완벽주의자인 민서가 자기 옷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모습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는 사고 소식을 듣고 큰 보온병 2개의 따뜻한 차를 끓여서 가져오셨더라고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보온병들을 들고 현장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할머니가 오시는 과정도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는 식당에서 급하게 차를 끓이시고 일회용 컵들을 챙기시고 심지어 간단한 음식까지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거였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게 연기라면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거든요. 특히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 젊은 남성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유리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묵묵히 위험한 걸 제거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했을 텐데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부상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주고 있었어요. 부상자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였어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행동이 단순한 가식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다양한 상황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상시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마침 지훈이가 제게 소방서 견학을 제안했어요. 소방관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소방서에 가보니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소방관들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모두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지훈이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훈이의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지훈이가 평소에도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구조 작업도 항상 먼저 나서고 후배들도 잘 챙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선배 소방관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훈이가 한 번은 구조 작업 중에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도 구조된 사람이 괜찮은지 계속 걱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걱정됐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지훈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성격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신념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서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됐어요. 카페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민서가 평소에도 정말 세심하게 손님들을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혼자 온 손님들을 많이 신경 써준다고 했어요. 한 단골 손님은 민서가 자기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응원해줬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직접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커피에 작은 메모를 붙여준다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배려해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손님은 민서가 한 번은 아픈 손님을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는 이야기도 해줬어요. 카페 영업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자랑하거나 떠벌리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인간관과 너무 다른 모습들이었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데이빗이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한국 방송사 PD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데이빗은 이미 한국의 여러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제가 취재하고 있던 내용들을 자기 프로그램에서 먼저 방송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사고 현장 영상들도 이미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고 연구했는데 데이빗이 자기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데이빗의 협박 같은 경고를 받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취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카메라를 들고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큰 소음이 들렸어요. 또 다른 교통사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시내 한복판이었어요. 승용차 한 대가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거였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승용차도 크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켜고 현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거든요. 이전의 고속도로 사고와는 다른 상황이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까이 가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옆에 작은 아이가 울고 있었거든요. 아마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나 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어린 시절 제가 겪었던 교통사고가 떠올랐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저도 그 아이처럼 울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계속 아빠를 부르며 울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고 아이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어요. 12살 때 부모님을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를 도와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구조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구급차를 부르고 누군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이를 돌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모두 어른 부상자에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제가 나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됐거든요. 사실 저는 아이들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 아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저를 안아주고 위로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는 외국인인 저를 보고 처음에는 더 무서워했지만 제가 천천히 다가가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도로 한복판은 너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아빠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아빠를 걱정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자고요. 그리고 아빠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를 찾을 테니까 우리가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제 말을 이해해 주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볼 수 있는 곳에 앉혀두고 계속 달래줬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구조 작업을 하던 중에 승용차에서 기름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작은 불꽃이 튀었나 봐요. 갑자기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당황했어요. 차에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구조 작업을 하던 사람들도 잠깐 물러났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돌보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아빠에게 달려가려고 했어요.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더 걱정이 된 거죠. 저는 급하게 아이를 붙잡았지만 아이는 힘이 세서 제 손을 뿌리치고 도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정말 아찔했어요.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뛰어가고 있었고 다른 차들도 계속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망설일 틈 없이 아이를 쫓아서 도로로 뛰어나갔어요. 다행히 아이를 붙잡을 수 있었지만 그 순간 트럭 한 대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운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급하게 옆으로 피했습니다. 트럭은 우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저는 아이를 꽉 안고 있었는데 그때 느낀 감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아이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제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구한 것에 대해 고마워했어요. 특히 한 아주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용감하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그리고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한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거든요. 평소에 제라면 관여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왜 그렇게 나섰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식을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아이 가족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이 아버지가 회복된 후에 제가 아이를 구해준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아이 아버지가 대형 방송사에서 일하는 PD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런 따뜻한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원한다면 자기 방송사에서 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그때 데이빗에 대한 걱정도 들었어요. 데이빗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또 어떤 방해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며칠 후에 데이빗이 그 현장을 몰래 촬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데이빗은 제가 아이를 구하는 장면을 멀리서 촬영했고 그 영상을 자기 작품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비열한 짓이었죠. 제가 진심으로 행동한 걸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 거니까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데이빗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데이빗이 제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데이빗과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데이빗이 제 동의 없이 촬영한 것도 문제고, 그걸 자기 작품에 사용하려는 것도 명백한 도용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단 촬영과 저작권 침해로 충분히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 다큐멘터리 작업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만난 한국 사람들이 떠올랐거든요. 지훈이, 민서, 순자 할머니, 그리고 제가 구해준 아이와 그 가족. 이분들이 보여준 따뜻함을 생각하니까 복수보다는 다른 걸 선택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법적 대응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데이빗의 상업적이고 조작된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더 이상 데이빗을 의식하지 않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경험한 진짜 이야기를 제대로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구해준 아이의 아버지인 김정훈 PD가 저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방송사 임원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김정훈 PD는 제게 정식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제안했어요. 예산도 제공하고 전문 스태프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고 약속해줬어요.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정훈 PD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 프로젝트에 진정성이 있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데이빗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데이빗이 만든 영상에 조작된 부분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인터뷰 내용을 편집으로 왜곡하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장면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방송사들은 이런 조작 의혹 때문에 데이빗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아이를 구하는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됐죠. 김정훈 PD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조작이나 무단 사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요. 특히 진실성을 중시하는 다큐멘터리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결국 데이빗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무산됐어요. 방송사들이 모두 계약을 취소했고 스폰서들도 발을 뺐습니다. 데이빗은 한국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정말 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복수를 포기하고 정직한 길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였으니까요. 만약 제가 법적 다툼에만 매달렸다면 이런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었어요. 김정훈 PD와 방송사의 지원을 받아서 저는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전문 스태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지금까지 제가 촬영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사고 현장 영상들, 인터뷰 자료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도 많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냉소적이고 의심 많던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정말 달랐거든요.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잃어버렸던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다시 찾게 된 거예요. 특히 제가 아이를 구했던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행동할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훈이, 민서, 순자 할머니가 보여준 따뜻함이 제게도 영향을 준 거였죠.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의 제목도 바꾸기로 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가면 뒤에 진실이 아니라 깨진 유리, 따뜻한 손길로 정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깨진 유리 조각들과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왔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영어 제목은 브로컨 글래스, 웜 하츠로 정했어요. 이 제목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잘 표현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지훈이, 민서, 순자 할머니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분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한국 사회의 깊은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다른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을 소개해줬고 민서는 지역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줬어요. 순자 할머니는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이렇게 만난 사람들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을 돕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다고 했어요. 한국에는 정말 깊은 공동체 문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죠. 물론 한국도 현대화되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를 돌보는 마음은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경험들을 다큐멘터리에 담고 싶었어요.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런 문화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런 문화가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지까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변화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처받고 냉소적이었던 외국인이 한국에서 어떻게 치유받고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송사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 후 몇 달 동안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지훈이, 민서, 순자 할머니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한국 사회의 따뜻한 면모들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자원봉사 문화를 취재할 때였어요. 지훈이가 소개해준 제 구조봉사단체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평일에는 각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말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한 분이 인상적이었는데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국 각지의 재해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도울 차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서를 통해서는 지역사회의 작은 나눔 문화들을 알게 됐어요. 민서가 운영하는 카페 근처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안부 확인하기, 아이들 등하교 돕기, 길 잃은 반려동물 찾아주기 같은 작은 일들이요. 민서는 이런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안부를 묻고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면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면 전단지를 붙여주는 일까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촬영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끈끈함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큰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순자 할머니를 통해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갔던 경험들을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예전에는 집안에 경사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 동네가 함께 나서는 것이 당연했다고 하셨어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큰 일뿐만 아니라 농사일이나 집수리 같은 일상적인 일들도 서로 도우면서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정신만큼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형태는 바뀌었지만 서로를 돌보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을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였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변화도 많이 담았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냉소적이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제가 아이를 구했던 그 사건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오면서 쌓인 상처들이 어떻게 치유됐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달래줬는지 정직하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지훈이와 민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 두 사람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민서와는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민서의 친절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녀의 진심을 완전히 믿게 됐거든요. 민서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때로는 예민하기도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훈이와도 진짜 친구가 됐어요. 지훈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였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가식적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지훈이의 진짜 성격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저를 정말 친손자처럼 대해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혼자 와서 외로워할 때마다 따뜻하게 챙겨주셨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계속 머물러서 살기로 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머물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제 진짜 집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갈 이유도 별로 없었어요. 거기서는 배신과 경쟁만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진짜 인간적인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민서에게 제 마음을 털어놨을 때 민서도 정말 기뻐했어요. 사실 민서도 제가 언젠가는 미국으로 돌아갈까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머물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이는 제가 한국에 온 첫날부터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이제야 그 소원이 이뤄진 거죠. 지훈이는 제가 한국에 계속 있으면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제 결정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챙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큐멘터리 완성을 앞두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됐지만 훨씬 더 의미 있는 작품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상처받은 사람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을 통해서 제 자신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다큐멘터리 소재를 넘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선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깨진 유리, 따뜻한 손길을 완성한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작품이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초청받았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다큐멘터리 부문 경쟁작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혼자서 시작했던 작은 프로젝트가 국제영화제에까지 가게 되다니요. 김정훈 PD도 정말 놀라워했고 방송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암스테르담 영화제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시사회를 열었어요.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지훈이, 민서, 순자 할머니는 물론이고 사고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까지 모두 와주셨어요. 시사회 당일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그분들이 제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정말 떨렸어요. 과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제대로 담아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반응은 정말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고 특히 한국 사람 스스로도 자신들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니까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훈이는 자신이 나온 장면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워했어요. 자기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크게 다뤄져서 민망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겸손한 모습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어요. 민서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얼마나 냉소적이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아이를 구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영화가 끝나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게 정말 기쁘시다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진짜 제 고향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사회가 끝나고 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 방송사들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두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사회의 모습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진짜 인간성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암스테르담 영화제에 가는 날 정말 많은 분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지훈이와 민서, 순자 할머니는 물론이고 김정훈 PD와 방송사 직원들, 그리고 그동안 알게 된 동네 분들까지 공항에 와주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제게 손수 만든 김치를 챙겨주시면서 네덜란드에서도 한국 음식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훈이는 제게 소방관 배지를 주면서 언제나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해줬습니다. 민서는 제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건데 이게 있으면 언제나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기분이 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의 경험은 정말 뜻깊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제작자들과 만날 수 있었고 제 작품에 대한 좋은 반응도 받았습니다. 상영 후에는 관객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상영 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한 관객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성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진짜 선함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도 따뜻함을 만나면
다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그런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관객상을 받은 거예요. 시상대에 올라가서 트로피를 받을 때 정말 떨렸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말 의미 있는 상이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한국어로 먼저 인사를 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어서 발음이 어색했지만 관객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받는 거라고, 특히 지훈이, 민서 순자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배웠다고, 앞으로도 그런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한국에 연락했을 때 모든 분들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순자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로도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감동하셨습니다. 지훈이와 민서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암스테르담에서 돌아온 후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나라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다른 다큐멘터리 제작 의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한국에 정착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식당 옆에 작은 제작소를 차렸어요. 거기서 앞으로도 계속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민서와는 결혼 계획도 세웠어요. 민서는 제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면서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민서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저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형제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지훈이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친손자처럼 챙겨주고 계세요. 제가 제작소에서 일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십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에요. 지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동체 문화를 담은 작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민서와 지훈이도 함께 참여해서 더욱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국 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 관광객을 봤는데 주변 한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마치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의 따뜻함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도 그런 선한 영향력의 일부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2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배신당한 상처를 안고 도피처를 찾아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고향을 찾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인간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이 아직도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한국에서 배운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입니다.